존경하는 어르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제법 쌀쌀해졌는데 부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이야기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국민연금에 대한 말들이 참 많죠. 특히 은퇴하시고도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깎인다더라 하는 얘기에 걱정도 되시고, 또 앞으로 제도가 이것저것 바뀐다고 하니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하기도 하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그 궁금증을 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은 정말 우리 모두의 노후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죠. 최근 여러 변화가 논의되고 있고 또 일부는 이미 확정돼서 이제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오늘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쏙쏙 뽑아서요. 어르신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좀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이렇게 자꾸 연금 제도로 바꾸려고 하는 건가요? 그냥 지금처럼 두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도 이 약속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의 구조는 아무래도 이제 먼저 가입하신 세대가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 좀 더 많이 받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아, 네네. 이게 계속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또 기금 고갈 시점도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 나왔습니다. 연구 결과나 여러 언론에서도 계속 지적해 왔죠. 그래서 오랜 논의 끝에 2025년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요. 이 새로운 내용들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데에는 미래 세대와의 약속을 지키고 또 제도를 더 튼튼하게 만들려는 고민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당장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생각을 해서 이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2026년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이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짚어주시죠. 네, 크게 세 가지 변화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달 내는 그러니까 보험료율이 조금씩 오릅니다. 현재는 소득의 9%를 내고 계시잖아요. 네, 9%죠. 네, 2026년부터는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올라서요. 최종적으로는 13%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매년 0.5%씩이면 갑자기 부담이 확 늘어나는 건 아니겠네요. 그래도 9%에서 13%면 이게 꽤 오르는 건데 이렇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뭔가 달라지는 게 또 있나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걸 막으려고 이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올리는 방식을 택한 거고요. 중요한 점은 내는 돈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받는 돈의 비율, 즉 소득 대체율도 함께 조정된다는 겁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소득 대체율이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었는데요. 아, 낮아질 예정이었군요. 네, 근데 이번 개정으로 2026년부터 바로 43%로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는 돈도 단계적으로 늘어나지만 평생 번 돈 대비 받게 될 연금의 비율 자체도 조금 올라간다는 거군요. 이건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소득 대체율은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하는데요. 이 비율을 올린다는 것은 아무래도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노후 소득 보장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하, 즉, 더 내는 만큼 노후 보장의 수준도 일정 부분 높여서 좀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인 셈이죠. 네, 균형을 맞춘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변화는요, 바로 국가의 지급 보장 명문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 한편에 혹시 나중에 나라에 돈이 없어서 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요. 네, 맞아요.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죠. 이번에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법에 명확하게 넣기로 했습니다. 여러 자료에서도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고요.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법으로 딱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또 불안감을 덜어드리려는 그런 조치입니다.
아, 이건 정말 안심 드는 소식이네요. 법으로 국가가 보장한다고 명시하면 적어도 나라가 존재하는 한 약속된 연금은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군요. 어르신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좀 해소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자녀를 낳거나 군 복무를 한 경우에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라는 것도 혜택이 더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연금 혜택을 더 드리는 제도인데요. 이 크레딧 제도 역시 2026년부터 확대됩니다. 먼저 출산 크레딧의 경우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혜택이 있었는데 이제 첫째 자녀만 낳아도 12개월, 그러니까 1년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와, 첫째 아이부터 바로 1년이나요? 이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아이 낳기를 많이 망설인다는데 도움 변화 같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예전에는 자녀 수에 따라서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주는 상한선이 있었거든요. 네, 있었죠. 이 제한도 없어집니다. 더 많은 자녀를 낳으면 그만큼 더 많은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상한선도 없어지는군요. 네. 다음으로 군복무 크레딧은요. 기존에는 6개월 이상 복무했을 때 6개월만 인정해줬지만 이제는 최대 12개월까지 인정기간이 늘어납니다. 12개월까지요? 네. 복무기간 전체는 아니더라도 인정기간이 2배로 늘어나는 셈이니까 젊은 시절 국방의 의무를 다한 분들께는 이것도 꽤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겁니다. 이것도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런데 이 확대된 혜택을 받을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요? 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확대된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 혜택은요,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첫째 자녀를 출산하시거나 또는 군 복무를 마치신 분들부터 적용됩니다. 아,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네, 그 이전에 이미 자녀를 낳으셨거나 군 복무를 마치신 경우에는 아쉽지만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혜택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2026년 이후 해당되는 분들께 적용되는 새로운 혜택이라는 점 명심해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귀를 쫑긋 세우실 만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그 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정식 명칭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일을 해서 버는 소득, 예를 들어 월급이나 사업소득 같은 것이 일정한 기준금액, 이걸 A값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넘으면 그 넘는 소득액에 따라서 연금을 일부 깎는 제도입니다. 아, 깎는군요. 네, 감액 기간은 최대 5년이고요. 깎이는 금액은 최대 원래 받으실 연금액의 절반까지입니다. 여러 언론 보도에서도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죠. 그 기준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애초에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지 궁금한데요. 아니, 내가 낸 보험료로 받는 연금인데 일을 해서 돈을 좀 번다고 해서 깎는다는 게 이게 선뜻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2025년 기준으로 그 기준이 되는 월소득 금액은 대략 309만 원 정도입니다. 309만 원이요? 네, 이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될 때부터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소득이 높은 특정 계층에게 연금 혜택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또 한정된 연금 재정을 좀 더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보면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 좀 나타나죠. 그러니까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있는 분들은 연금을 조금 덜 받아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아낀 재원으로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 이런 의도였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이 제도를 바꾸자는 이야기가 요즘 뜨겁게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곳에서 이 감액기준 소득 금액을 대폭 올리자는 제안을 정부에 했습니다. 월 소득 기준을 약 509만 원까지 높이자는 건데요. 509만 원이요? 와. 네. 만약 이 제안대로 바뀐다면 월 소득이 509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은 일을 해서 돈을 버시더라도 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액 다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SBS 뉴스나 머니투데이 같은 여러 매체에서도 이 소식을 아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와, 309만 원에서 509만 원이면 거의 200만 원이나 기준이 확 올라가는 거네요.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만약 이게 실제로 시행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게 될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어르신께서 은퇴 후에 다시 일을 시작하셔서 월 409만 원의 소득을 얻으신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네, 409만 원. 현재 기준 약 309만 원으로는 기준 금액보다 100만 원을 더 버시는 셈이니까요. 초과 소득 100만 원의 5%인 5만 원이 매달 연금에서 깎입니다. 아, 5만 원이 깎이는군요. 네. 하지만 새로운 기준 약 509만 원이 적용된다면 월 소득 409만 원은 새로운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연금이 전혀 깎이지 않고 원래 받으시던 금액 그대로 다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매달 5만 원이면 1년이면 60만 원, 5년이면 300만 원이나 되는 이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죠. 야, 그렇게 비교해서 들으니까 체감이 확 되네요. 일하시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도 논란이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하는 건 아닌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다양한 시각과 또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마련이죠. 이 감액제도 완화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아니 내가 정당하게 일해서 버는 소득인데 왜 연금을 깎느냐. 이건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꺾는 불합리한 제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층의 경제활동을 더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또 OECD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이 제도의 완화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죠. 네, 일할 의욕을 꺾는다. 일리가 있네요. 반면에 반대하거나 좀 신중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주로 두 가지 점을 우려합니다. 첫째는 결국 혜택이 소득이 높은 일부 어르신들에게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현재 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이는 분들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약 2.5% 정도로 소수이고요. 이분들은 이미 연금 수령액 자체도 평균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2.5%면 생각보다 훨씬 적은 비율이네요. 그럼 두 번째 우려는 무엇인가요? 혹시 또 그 재정 문제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리하시네요. 바로 재정 부담 문제입니다. 이 감액 제도를 완화하면, 즉 연금을 깎지 않거나 덜 깎게 되면 그만큼 연금 재정에서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추산에 따르면 제한된 대로 월 소득 약 509만 원 미만인 분들의 감액 규정을 없앨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5천억 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5천억 원이요. 정말 큰 돈인데요. 네, 결국 이 부담은 현재 보험료를 내고 있는 젊은 세대나 미래 세대가 짊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걱정이 나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그 지속 가능성 문제와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주장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그럼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이 제도를 바꾸기로 결정한 건가요? 아직인가요? 덤도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감액 제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기준을 얼마나 올릴지 혹은 단계적으로 적용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조정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군요. 네, 관계부처 협의와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르신들께서도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결론나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일하시는 어르신들께는 정말 피부에 와닿는 문제인 만큼 정부의 최종 발표를 꼭 주목해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점을 조금 바꿔서요.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나 불안감이 상당히 크다고 하던데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세대, 소위 MZ세대라고 하죠. 이들 사이에서는 내가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도 나중에 늙어서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심지어 이거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꿰는 식의 폼지 사기 아니냐는 식의 아주 극단적인 불신과 불안감을 표현하면서 아예 제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나 기사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되죠? 폰지 사기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면 그 불안감이 정말 심각하다는 뜻이겠네요. 젊은 세대는 왜 그렇게까지 불안해하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빠르게 변하는 인구 구조 때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앞으로 보험료를 낼 생산 가능 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아야 할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이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고. 네. 지금과 같은 제도가 유지된다면 언젠가는 기금이 바닥날 것이고 그 시기가 자신들이 연금을 받을 때쯤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큰 것입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걱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폐지론에 동의하지 않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불안감은 크지만 동시에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마지막 사회 안전망이라는 점, 그리고 개인이 가입하는 사적연금보다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점 등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네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안과 불신을 어떻게 해소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느냐 하는 점입니다. 미래 세대도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이죠. 결국 신뢰 회복이 관건이군요. 그런데 마침 작년, 그러니까 2024년에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이건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2024년에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5%에 달했고 수익금으로는 무려 160조 원을 벌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1988년 기금이 처음 생긴 이래 가장 높은 연간 수익률이라고 하니 숫자만 보면 정말 대단한 성과처럼 보이죠. 15% 수익률에 160조 원이라니 정말 엄청난데요? 이 정도면 기금 고갈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하지만 이 숫자 이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 160조 원이라는 수익금 중 상당 부분은 실제로 현금화된 실현 이익이라기보다는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의 가치가 올라서 장부상으로만 이익이 늘어난 평가 이익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아, 평가이익이요. 네, 평가 이익은 시장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 다시 줄어들 수 있는 말 그대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가진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당장 내 주머니에 현금이 들어오는 건 아닌 것과 비슷한 거군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딱 그거죠. 둘째로 어떤 자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냈는지 좀 살펴보면요. 국내 주식 투자에서는 오히려 손실 마이너스 6.94%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주식은 손실이었어요? 네. 반면에 해외 주식 투자에서는 34.32%라는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에 미국 증시가 유례없이 좋았던 덕이 크고 또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발생한 환율 효과도 상당 부분 기여했습니다. 단순히 해외 시장 지수를 따라가는 ETF 같은 데 투자했어도 비슷한 성과를 냈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전체 수익률이 높았다는 결과만 놓고 아주 잘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평균, 이걸 벤치마크라고 하는데요. 이 벤치마크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나은 성과를 냈는지, 또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얻은 수익률인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투명한 공개와 평가. 네. 우리 모두의 노후 자금을 다루는 만큼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숫자뿐만 아니라 그 과정과 내용을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뢰는 바로 이런 투명한 소통에서 시작되니까요. 네. 투명한 정보 공개와 꾸준한 소통이야말로 신뢰를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논란도 많고 걱정도 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걸까요? 국민연금은 단순히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개인적인 저축 상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위험, 특히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소득 활동을 하기 어려워지는 노령의 위험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 또는 가장의 사망 등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 전체의 약속, 즉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 네. 특히 우리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에서는 개인이 오롯이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기가 점점 더 버거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이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내서 기금을 마련하고 위험에 처한 다른 구성원을 돕는 사회적 연대의 원리가 필요한 것이죠. 국민연금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 공동으로 위험에 대처한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노후의 위험을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대비하고 책임지자는 약속 같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제도가 없다면 당장 노인 빈곤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질 것이고 그 부양 부담은 결국 우리 자녀, 손주 세대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이 존재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직접적인 부양 부담을 오히려 덜어주는 측면도 있는 셈입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 것인가, 이 균형점을 찾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우리 사회는 이제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보험료를 많이 내는 대신 연금도 많이 받는 고부담, 고급여 방식입니다. 많이 내고 많이 받는다. 네, 둘째는 부담도 중간, 받는 것도 중간 수준인 중부담, 중급여 방식이고요. 셋째는 부담은 적지만 받는 연금액도 적은 저부담, 저급여 방식입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처럼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네, 그건 분명하군요. 어떤 방식이 우리 사회 전체, 그리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가장 바람직할지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정한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이 미래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네, 오늘 국민연금을 둘러싼 여러 중요한 변화와 또 깊은 고민들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2026년부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함께 조정되고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확히 담긴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 일하는 어르신 연금 감액제도의 변화 가능성과 그 배경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의 노후 설계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정보들이니만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소득에 따른 연금 감액 제도는 앞으로 정부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 당장 우리 세대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나 편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녀들, 또 그 아이들의 미래에 지워질 부담까지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만족하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도 공평한, 그래서 정말 모두가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연금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어르신들께서도 한 번쯤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가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시고 또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